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좀 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뭐 간단하게 네. 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예, 이 책은 그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서 네. 왜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웃고 울고 분노하는지 뭐 즐기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요. 이걸 통해서 그 감정 그러니까 특히 감정에 이제 초점을 둬서 이제 생각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끼나 여기 이걸 이제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 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지만 제작하는 사람 쪽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콘텐츠의 핵심이 가끔은 감정이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이제 영화 감독들도 인터뷰 보면은 영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영화는 감정이다.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 네. 사실은 생각하고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해 오면서 어떤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나 기억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챕터 이제 보면은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전공이라 학부는 이제 제가 영화 전공이고 대학원은 미디어 교육인데 교수님에게 좀 흥미로웠던 네. 위로를 주었던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영화가 있으신지. 네. 예,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일부 활용을 하는 영화인데요. 네. 그 아미르 칸 감독의 인도 영화 지상의 별처럼. 혹시 네. 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봤죠. 네, 네. 그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네. 그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교육 상황하고 한국의 교육 상황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셨더라고요. 많이 못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영화에 이제 이시안이라는 미술 천재면서 난독증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계속 낙제하는 어린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이시안이 좋은 그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한테 맞는 교육 방식으로 자기 효능감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화적인 기법이 가미된 그 아주 아름다운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를 또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흥미롭게 봤던 영화. 그게 또 미디어 교육적으로도 또 굉장히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예.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에서 그 우수함을 보이지 못하는 학생이나 아이라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서포트해주는 이런 이제 자세가 뭐 우리 미디어 교육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 잘 표현하는 표현의 수단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키스 해링 전시회에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막대기에 빛이 나게 이렇게 그린 것은 무기를 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미술이 표현 수단이고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표현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가진 생각이나 아니면 표현 수단이 다르더라도 이걸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그런 사회가 더 잘 될 테니까 네.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제 배척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하는구나. 전달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20세기에는 우월 한쪽, 열등 한쪽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봤다면 21세기에는 예전에 좀 소홀히 했던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엔 이성을 중요시하고 감성을 좀 경시했다면 21세기에는 그 예전에 경시했던 감정 부분이 아주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융합도 발생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고 또 나르시시즘과 또 연관성이 있고 또 요리 음식을 찍는 행위가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각자 경험한 일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오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경험들을 그 편집해서 이제 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100% 반영한다. 이렇게 믿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르시시즘 성향이 많을수록 셀피를 많이 찍고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자기는 셀피를 많이 찍고 올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셀피의 긍정적 특성 중에는 단지 그 다른 사람에게서 좋아요를 받기 위한 이제 이런 행위만이 아니라 스스로 되고 싶어 하는, 희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점은 또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제 자기 개발적인 방향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 이제 음식 사진 찍는 행위는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과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곧 먹게 될 음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바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찍지 못하게 했을 때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면,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 알고 이용한다면 훨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뭐 사진 때문에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그쵸.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쵸. 뭐 자기가 올리는 것도 뭐 과도하게 편집하거나 이러지 그쵸. 않아도 되고 네 이렇게 잘 사용하면 예 좋은 방향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이 이제 계속 발달하고 점점 좋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재미난 도구들도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미디어 교육도 계속 변화되고 있고 계속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보다 때로는 이런 좀 벗어나는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미디어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잠시 미디어를 꺼두는 타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성찰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성찰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우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표현이나 뭐 자기 효능감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좀 이제 쉬는 시간, 성찰의 시간도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정보에 입력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 나름대로 해보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도 해보고 이런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선정한 영화는 인도 영화 지상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독특한 캐릭터죠. 그래서 난독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진 아이.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고 글자가 춤을 춘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 그런 아이죠. 네.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해서 막 선생님 글씨가 춤을 춰요 이러면 진짜 그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네, 그러니까. 흘러 넘어갈 것 같아요. 글자를 일단 못 읽으면 학교에서 대접을 받기가 어렵고 그죠? 그쵸, 아무래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수업 시간에 항상 창문 밖을 쳐다보고 물 웅덩이를 뭐 깊이 관찰한다든지 그래서 수업 때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한테 사랑받을 리가 없고 이제 그런 아이 이시안이라고 하는 이시안. 그런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시안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시험 시간. 그래서 3 곱하기 9를 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40분 동안 푸는 장면.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은 금방금방 푸는데 이시아는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뭐 3이라는 행성과 9라는 행성이 뭐 싸우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혼자서 이제 펼쳐서 결국 그 한 문제를 이제 40분 동안 이제 풀죠. 네. 전 너무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싸우는 장면. 그러니까. 되게 애니메이션 같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제 타고난 거죠. 그래서 천재인데 사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천재성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제 아이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교육이 엄격하고 미술 시간에도 그냥 정해진 걸 그리는 걸 시키고 하다 보니까 얘는 전혀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림을 너무나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술 시간을 싫어하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제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새로운 어떤 계약직 강사 미술 선생님이 오게 되면서 어떤 이시안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 안에 담겨 있고 공감할 점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본받을 점이 많은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첫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막 춤을 추면서 진짜 예술 교사답게 등장을 하는. 어쨌든 그분은 계약직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교수법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교수법. 근데 그 교수법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떤 글자를 어떤 촉각성과 함께 가르친다든지 고흐의 그림을 뭐 1시간 동안 가만히 바라본다든지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아이의 천재성을 다시 끌어내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인상 깊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감독이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그 이시안의 생각들을 표현을 해준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아버지 있죠. 이시안의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가서 이시안의 난독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장면 있죠. 그 일본어 그거 읽어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못 읽었을 때 그 장면이 조금 저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좋은 장면이 교육 장면에 있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데 네, 맞아요. 일단 미술 시간에 이제 아이가 너무나도 시무룩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고 그 그림을 좋아했던 아이가 아무 의욕이 없이 가만히 앉아있자 이제 선생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다그치는 게 아니라 빨리 해!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영감을 기다리는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다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해진 목표 안에 빨리 그림을 그려 영화를 찍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실제 저희 현장에서는 가능한 일인가.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끝내야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안 까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게 참 교육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잘 못 다가. 맞습니다. 너무 과한 목표를 주면 더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고 다른 교수법을 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의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리큘럼대로 진행하는 것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이 이제 이 아이가 좌절하지 않도록 수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난독증을 가진 인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또 이제 설명을 해주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고, 에디슨도 그랬고, 피카소도 그랬고, 뭐 이런 사람들도 문자를 읽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이제 이시안의 표정이 좀 밝아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아이를 조금씩 바꾸어 나아가고 이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 네. 또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진짜 배울 게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좀 공감되는 이야기도 많았고 좀 교수법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교수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여서 이제 예술 교육의 의미를 좀 깨달은. 그래서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미술 수업이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영화 수업과도 매우 유사성이 많고 공통되는 점이 많죠.
그래서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또 우리가 또 깨달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뭐 하버드 예술교육법 뭐 이런 책에서는 네. 예술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창의성을 길러주고 또 자신의 표현 능력을 키워주고 또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높여주고 또 미학적인 감각도 높여주고 시각화 능력도 높여주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결정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협동심을 발전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 교육의 큰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진행하는 영화 수업도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나 촬영할 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예술 교육의 의미를 영화 수업을 통해서 이제 또 다 같은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지상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하는 바이고 이 영화에는 이제 그 새 얼간이라고 하는 더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그 아미르 칸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화 취향을 넓혀줄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영화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종종 어떤 영화는 취향을 넘어서서 교양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킬링타임용 영화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그런 영화인 것이죠. 이 책은 그런 교양의 경지에 이른 영화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영화를 더 깊게 향유하고 재미있게 보기 위한 9가지 감상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21편의 영화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영화라고 하는 예술이 교육 텍스트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의 영화 취향을 더 넓히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영화를 더 깊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평론가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일반 관객들은 재미없게 여겨지는 그런 예술 영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 우리가 놓쳤던 명작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곱씹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미장센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미장센의 요소긴 하지만 뭐 초등 수업에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쉬운 것들은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라든지 세트, 뭐 디자인 이런 것들, 그다음 시옷의 길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업 때, 초등 수업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들 가지고 영화를 읽기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예술 교사들이 계속 이걸 텍스트로 쓰니까 아마 그쪽 출판사에서도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둘의 우정이 쌓일 때에는 이제 봉숭아물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둘이 봉숭아물을 같이 드릴 때 둘의 우정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둘의 우정이 깨어질 때는 그 봉숭아물 위에 이제 매니큐어를 발라요.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다 미장센이죠. 소품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마지막 화해할 때 뭘 보냐면 손톱에 남아있는 봉숭아물,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봉숭아물을 보고 이제 화해할 용기를 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장센이다. 그래서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소품의 활용, 메타포라 그러죠. 은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화 읽기 수업 때 앞에 하면은 아이들이 창작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창작 때도 우리 애가 어떤 메타포를 한번 넣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옥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숏인데 주변 인물은 다 어른들은 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옥자를 찾으러 나선 이 소녀만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이 하나의 어떤 메타포를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은유인 것이죠. 그래서 영화 감상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저는 이제 염두에 두는데 물론 이 개념을 가르치진 않고 그냥 마음속에 염두만 하는데 이제 스튜디움은 뭔가를 동일하게 느끼는 주제 의식이라면 이제 푼크툼은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것, 나에게 꽂히는 이미지, 과잉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수업 때 응용하는 게 적용하는 게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겠죠. 스튜디오만 있으면 정답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의 의미는 봉숭아물의 의미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하면은 이제 영화 수업이 재미 없어지겠죠. 그래서 열어놓고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는 영화 읽기 수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